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 채 2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거래일로 따지면 말이죠. 8일 정도 남았고요. 크리스마스가 바로 코앞인데 대주주 주식 양도세 관련 뉴스는 아직도 오락가락합니다. 지난주 코스닥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 때문에 계속 진퇴를 거듭한 반면에 코스피는 미국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탔습니다. 차트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무려 62% 연초 대비 올랐습니다. 최근의 상승세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속한 코스피 제일 마지막에 파란 줄입니다. 15% 상승에 불과하고요. 그나마 코스닥은 좀 사정이 낮습니다. 23% 연초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다음 차트입니다. 자, 그렇지만 대형 IT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좀 나았습니다. 연초 대비 87%를 올랐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33%의 상승에 불과합니다. 33%가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이고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될 주식이 33%고 좀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 상승으로는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15%, 나스닥은 0.3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 S&P 500 지수는 0.01%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로 떨어졌는데요. 이틀 연속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3.91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주들이 증시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좀 들떴었던 뉴욕 증시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이 열기가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는 3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 여전히 물가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걸 생각하는 것조차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하 전망에 관한 언급을 했을 뿐 금리 인하가 주요 회의 의제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지수는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번 주 체크해볼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가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챙겨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미국의 3분기 GDP 그리고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PCE 물가 지표까지 함께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지표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FOMC 이후 달러가 좀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지만 또 윌리엄스 연은 총재 매파적인 발언으로 달러 가치가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는 소폭이지만 가격은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CNBC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Recent data shows AI job roses are rising, but the numbers don't tell the full story라는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이 job roses,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AI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하고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numbers don't tell the full story, 이 AI 뒤에 숨겨져 있는 일자리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대한 해고가 대량 발생할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미 구인 플랫폼 내주 매빌더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나 해봤는데요. 올해 AI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인은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4%는 AI 효율화로 내년에 해고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이미 AI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한 기업은 53%였고 내년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답한 기업도 무려 24%에 달했습니다. 즉 내년에는 해고될 수 있는 인력의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CNBC는 생성형 AI로 인해서 해고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이 대량 실업을 초래했다라는 역사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노동력은 유연하게 변화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본 건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AI도 그렇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로봇도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됐죠. 또 사람과 동일한 외형 그리고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계속해서 탄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 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또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애플 아이폰과 관련된 기사고요. Apple's iPhone ban in China gathers pace with companies now restricting use라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로는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 중국 당국이 중국 공무원들에게 직장 내에서는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금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과 또 기타 외국 브랜드 기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사무실로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지침은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또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라는 명목하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다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적인 내용이 좀 들려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애플의 아이폰을 포함해서 외국 브랜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을 지역별로 조금 더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난 주말 사이에 보도가 나왔고요. 중국의 최소 8개 성에 있는 다수의 국영기업과 정부 부처가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는 토종 브랜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그리고 장쑤성 등 굉장히 경제력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들 지방에 있는 하위 도시들의 경우에는 작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구두로만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매출의 20% 정도를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매출이나 실적에 있어서도 크게 악재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 브랜드라는 부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세계 최대 휴대전화 시장의 일부를 좀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일단 아무런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 내상을 언급을 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화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중 반도체 갈등 이슈는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주 위주로 좀 초록불이 빛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티그룹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은 전일 대비해서 0.82%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경영난에 시달려왔던 시티그룹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지난 2007년 이후 3명의 CEO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암호명 프로젝트 보라보라로 알려진 정리해고를 포함해서 조직 개편 논의는 지난 9월부터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시티그룹은 직원들에게 연말까지 재택근무 등 리모트, 즉 원격 근무를 시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리모트 근무 권고로 인해서 직원들 일부는 내년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직원 규모로는 미국에서 2번째, 그리고 자산 규모로는 미국에서 3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큰 은행이니만큼 이 시티그룹은 현재 최소 10%의 정리해고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티그룹의 임직원은 24만 명 정도인데요. 10%가 정리해고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가 정리해고가 될 경우에는 2만 4천 명이 짐을 싸야 하고요. 또 10% 정리해고가 현실화된다면 월가에서는 수년 만에 가장 큰 인원 감축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프레이저 CEO의 검토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이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인원 감축은 회사의 비용적 측면에서 보자면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실적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코스트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는 4.4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장이 끝나고 나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코스트코가 최근 컨퍼런스 콜을 이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스트코 최고 재무 책임자인 리처드 갈란티는 골드바를 1억 달러, 하나로 약 1,300억 원어치 넘게 판매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갈란티는 지난 9월에 1온스짜리 골드바 상품을 코스트코 웹사이트에 올리자 몇 시간 만에 모두 팔려나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인기 배경에는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월가에서는 향후 금리 인하가 내년에 예상이 됨에 따라서 내년에 금 가격이 온스당 2,3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코스트코에서 골드바를 사들이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회원 한 명당 골드바를 살 수 있는 구매 개수가 2개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이고요. 골드바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또 매출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점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HBM 다음은 CXL, 20조 시장 노리는 삼성과 하이닉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커져가는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 이어서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CXL 시장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D램 규격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CXL은 이론상 D램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해 폭증하는 데이터 처리량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CXL을 차세대 메모리 성장 종목으로 낙점을 했고요. 대대적인 투자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왔는데요. 현지 시간 14일, 인텔은 AI 성능이 향상된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에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5세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데이터 센터 속에 서버 안에서 각종 정보를 연산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인텔은 이번 신규 칩부터 CXL 규격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인텔 측은 일부 5세대 칩은 CXL 타입 3 워크 프로플 선도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에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인텔은 세계 서버용 CPU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CXL의 핵심 가치는 확장성입니다. 즉, 이론상 서버에 필요한 D램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각종 연산 장치의 통신 규약, 즉 프로토콜을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고 전력 효율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정보회사 율그룹은 세계 CXL 시장이 2028년 150억 달러에서 굉장히 큰 120억 달러, 2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150억 달러 가운데 80% 규모인 120억 달러가 CXL D램 시장으로 꼽히고 있고요. 더구나 2027년 이후에는 업계의 모든 CPU가 CXL과 연동되게끔 설계되면서 CXL 전용 D램이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밋빛 전망에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인텔이 5세대 서버칩에 CXL을 적용했습니다. AI 대응 정보 저장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삼성 128기가 제품 연내 생산 양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오픈 이노베이션 활용 및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해당 CXL 제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이닉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회 공개를 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덧붙여서 나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전해갑니다. 유럽 보조금 악재 제동, 중국은 수입차 무덤, 일본까지 뚫어. 네, 두 번째 소식은 자동차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기후위기 극복 및 산업 재편을 목표로 한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전환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보조금 중단 축소 등 비용 부담의 재고 증가와 생산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국가의 강력한 지원 하에 국내외 판매를 늘려가면서 세를 불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독일 경제수출관리국에 따르면 EV 구매 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17일부터 중단한다라고 하고요. 당초 독일은 EV 판매 촉진을 위해 차량 가격에 따라서 3,000에서 4,500유로를 주는 정책을 내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쓰지 않은 600억 유로를 기후 변화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결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기도 했고요.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 중단이 난감할 수밖에 없고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50% 이상 비싼 EV 구매를 이끌 유인책이 좀 약해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도 15일부터 중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에 수입할 수 있는 전기차의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공지했고 구매자의 선택지가 좀 축소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산 견제가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미국 테슬라와 프랑스 르노사 일부 모델 등 인기 차종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중국 자동차 공업 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 대수는 940만 대입니다. 지난해 대비 36%가 증가했고 내년 역시 20% 신장한 1,150만 대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테슬라와 함께 전기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중국 비아디의 경우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는 일본에서도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EV 수요 증가와 맞물려서 부품 조달을 위해 이례적으로 히토류 생산 규모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대상 히토류는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 세륨 등 EV 부품에 필요한 것들이 40%를 차지한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당 내용들, 부품들 역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독일 예산 대란에 보조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판 IRA, 자동차 자국 차종 규제에 부메랑이 되어 날라왔고요. 미국도 고금리 등 부담의 재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연 3만 대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은 올해 신에너지차 940만 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부품용 히토류 생산을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알토란 광구서 높은 수익 창출, LNG 단가로 21조 넘을 듯 세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한 미얀마 광구의 4구역 추가 가스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고요. 매장량이 8,880억 세제곱피트에 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달 액화 천연가스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2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적 가치를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에너지 기업이 해외 자원 생산 기지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잭팟이 터지면서 향후 에너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스전 4구역의 경제적 가치는 21조 3,37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실제 경제적 가치에는 여러 변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LNG 단가가 매월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고요. 또 가스를 톤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그리고 가스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 제거로 인한 매장량 감소 등을 고려하면 실제보다 추정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여러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미얀마 가스전이 포스코 인터의 효자 사업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사실상 포스코 인터의 자원개발 신화로 평가받고 있고요. 가스공사 역시 향후 해외 사업의 투자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가스공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기업이 해외 자원 생산 기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시점에 국내 에너지 기업이 국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성과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요. 국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견 잠재 자원량 8,883제곱피트나 되어가고 있고요. 가스공사도 8.5%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투자금 회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생산 기지 확대로 에너지 안보 역시도 증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형 원전, AI 로봇 두산, 첨단 기술 CES에 뜬다. 네, 바로 CES 2024 소식으로 마지막 소식 알려드립니다. 바로 내년 1월 달에 열릴 예정이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라고 불리고 있고요. 내달 9일부터 공식 전시관을 운영하고 박정원 회장 등 4년 만에 직접 방문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이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4에 참가해 무탄소 에너지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가전 박람회는 매년 개최하면서 각국의 여러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이번 트렌드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산은 내년 1월 9일부터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CES의 공식 전시관을 만들고 계열사들의 첨단 기술을 공개한다라고 17일 밝혔고요. 이런 부분과 함께 두산 로보틱스 역시 AI 기술을 적용한 로봇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AI와 로봇을 앞다퉈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CES 혁신상을 받은 AI 기반의 재활용품 분류 솔루션 오스카 더 소더 역시도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CES 2023에서 크게 주목받은 만큼 2024년 CES에서 주목받은 상품들은 어떤 제품이 있을지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 그리고 그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ES에 대한 소식으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까지도 더 들어볼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간, 외국인 지분율 올해 최고치.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년은 올해보다 더 훨훨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그렇죠. 우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도체가 바닥을 하긴 했다.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결국 우리 산업의 중추는 반도체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항상 대한민국을 강국 이야기할 때 뭐 군사 강국, 자원 강국 이야기보다는 항상 뒤따르는 게 인터넷 강국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우리 산업의 장점을 찾지 못했었는데,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식이 들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날개를 이제 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대 산맥이죠. 우리 반도체 산업의 이 쌍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랠리를 견인하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경기가 썩 안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경기 좋아요. 유럽도 나쁘지 않아요. 일본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 세계 글로벌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내년쯤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도체 특히 우리 시총 1, 2위, 다시 또 SK하이닉스가 시총 2위를 탈환을 했어요. 탈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상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12월 11일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비율을 보세요. 올라가요. 그렇죠. 그 개인은 완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그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기간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외국인을 보세요. 중간에 있는 외국인입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의 지분율은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절반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에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 삼성전자는 올해 대비 27조 원, SK하이닉스는 16조 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봐야 알겠지만 내년에 뭐가 온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온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외국인 지분 삼성전자는 53%,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53% 훌쩍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24년부터 큰 폭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투자 키워드 잡아봐야죠.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 맞춰보면 될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지 이제 반도체와 인터넷주를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도 좀 저평가된 거, 또 계속 성장할 부분을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미국 연준 FOMC에서는 이제 내년에 한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5.25에서 5.5 돼 있는 구간이 4.5에서 4.75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고금리이기는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워낙 낮았던 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일단 희소식이고요. 그러면은 그간 고금리에 이제 좀 억눌려 있던, 목눌림 현상이 있었던 것이 반도체와 주로 인터넷, 메카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올해 이제 마지막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친화적이었던 것도 상당히 여기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금리 상품에 예치됐던 자금들이 이제 채권과 주식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높은 금리에 좀 상승이 차단이 됐던 것이 반도체와 인터넷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업종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단순히 시장의 변화 때문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AI 반도체, 챗 GPT, 또 인터넷 반도체도 이런 온 디바이스 AI 기능까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덧붙여진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올랐는데 더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은
6월 14일 그리고 12월 14일 비교했는데 삼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올랐는데 더 올라가요. 네이버도 올랐는데 더 올라가. 카카오도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바로 기준금리와도 같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이버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것이고,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도덕적으로 좀 해이해져 사법 있다. 리스크도 있고요. 그렇죠. 사법 리스크도 있고 말씀 잘하시는데, 이런 걸 보면은 카카오는 괜찮을 거인데 우리가 주목을 해볼 부분이 요즘에 카카오 모빌리티도 그렇고 조금씩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기대는 컸는데 실망도 있었고, 하지만 다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카카오에도 조금씩 햇볕이 들어오고 있다. 주로 자회사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외국인 매수 종목.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더 빨리 눈치코치 냄새를 맡아서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2차 전지 테마주는 좀 묶여 있죠. 뭐 때문이냐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무산되는 바람에 2차 전지가 묶여 있으면 2차 전지가 묶여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역시 반도체죠. 큰 형님이야. 치고 올라오는 작은 형님이 좀 이제 논란이 되니까 기존의 큰 형님 쪽으로 우리가 눈을 또 돌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종목부터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앵커께서 계속 화면을 보시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운 궁금하니까. 사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냥 이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파만 보시면, 애니메이션만 보시면은, 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네이버, 삼성을 바구니에 담고,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좋은 친구들만 담았네요. 그렇죠. 장바구니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14일 기준으로 보면 삼전, SK하이닉스, 네이버, 그럼 포스코 뷰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조금 이제는 주춤한 거예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강자였던 반도체나 인터넷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다. 역시 우리가 반도체 그럼 필라델피아죠. 네,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후내년에 D램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HBM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NPU가 됐든 GPU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여하튼 좋아진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장 확대가 이제는 대세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시장 확대가 이 가격도 더 인상시키고 출하량을 동시에 올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범용 중심의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첨단 산업, 그러니까 스페셜 D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첨단 반도체, 스페셜 반도체가 나오면 반드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연준 금리 인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직후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 4%대, 6%대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줄곧 매수하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이 뭔지 한번 좀 살펴봤더니 반도체 단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미 3분기에 드램에서 흑자 전환을 이뤘죠. 4분기 때는 낸드 플래시 역시 플러스권으로 좀 옮겨질 수 있다라는 전망 역시도 있으니까요. 반도체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혜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네덜란드를 가지는 않았겠죠. 네. 역시 ASML, 역시 반도체입니다. 이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수혜주가 뭐냐? 결국 삼성과 ASML이 손잡고 1조씩 투자를 해서 R&D 센터를 어디에다 출범시키겠다? 우리나라에 출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 EUV, 노광 장비입니다. 여기와 관련이 있는 종목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FST입니다. FST. 이게 SFT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FST입니다. 극자외선 펠리클 관련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장비 쪽이네요. 그렇죠. 장비입니다. 아직까지 EUV 펠리클을 생산하지는 못했어. 이게 중요합니다. 펠리클이 뭐냐면 이 회로가 새겨져 있는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는 초방막 필름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EUV 펠리클이 장당 수억 원이에요. 아주 고가죠. 그러다 보니까 EUV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생산해야 되는 회사가 생산해야 되는 앞으로죠. 회사가 바로 이 FST입니다. 근데 TSMC는 이 EUV 펠리클을 내재화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완전히 내재화를 못했는데 S 들어갑니다. 누구랑 관련이 있겠어요? 삼성. 그렇죠. 삼성이 이 FST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해 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EUV 펠리클이 중요한데 지금 FST가 연내 생산하겠다, 양산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자, 2016년 이후부터 거의 한 5년 동안은 꿈쩍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펠리클 개발 소식이 나오고 이러다 보고 삼성 지분 투자가 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펠리클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방막 필름이에요. 마스크를 보호하는 이런 펠리클에 앞서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FST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회사가 우리가 뭐 텔레폰 뭐 이건 여러분들이 텔레라는 용어는 굉장히 익숙한 거니까 텔레 칩스입니다. 네. 제가 또 다른 칩스 하나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텐데 이 텔레 칩스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또 하나 우리가 반도체든 인터넷 두 개를 아울러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용어가 온 디바이스 AI예요. 우리 앵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새로운 테마로 자리를 잡고 앞으로 이쪽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 AI 쪽은 설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제품에 따라 설계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팹리스 회사들이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텔레칩스뿐만 아니라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칩셋미디어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바로 소개해드렸던 것이고 제주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리노공업, HBSP, 코아시아 등 다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AI 인공지능 연산이 수행되는데 인터넷 연결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력을 통해서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연결 안 되니까 연산할 수 있는 기능 자체는 좀 범위가 좁지만 그래도 인터넷 연결도 안 되고 자체적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서는 내년 1분기에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24를 출시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아이폰이든 이제는 모든 휴대폰에 샤오미든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만큼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텔레칩스가 신경망 처리 장치가 적용된 우리 요즘에 신경망 처리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ADAS 반도체 칩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기술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건 아마 다른 전문가분들은 잘 이야기하는 저는 항상 CEO에 주목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 텔레칩스의 대표가 이장규 대표인데 삼성반도체 연구원 출신입니다. 아, 네네. 그러면 삼성과 완전히 무관하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엔 기술을 개발하는데 힘들었다. 2030년에는 글로벌 탑 20 팹리스로 도약을 하겠다. 그 이야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죠. 우리가 개인이 샀다. 이런 거에는 잘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2월입니다. 이번 달에 모건 스탠리의 국내 반도체 업체 보유 지분 현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도 들어가 있죠. 자, 밑에 보시면 텔레칩스 76만. 그러니까 거의 한 5% 가까이를 단순 투자 개념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LX 세미콘이 텔레칩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LX 이야기 많이 했죠. 세미콘이면 반도체 관련인데 왜 LX가 여기에 투자를 했을까? LG의 전장 쪽에 텔레칩스와 결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앞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 텔레칩스 그리고 또 한 종목 소위는 FST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텔레칩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삼성반도체연구원의 출신이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FST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 매일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솔루션, 태양광업체 오랜만에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펀더멘탈로 기아 이렇게 두 주씩 되겠습니다. 센티멘탈로 한화솔루션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풍력업체를 연이어서 두 개 회사를 소개를 시켜드렸죠. CS 윈드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쪽이 이제 CS 윈드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이런 풍력주였는데, 자 여기 풍력주가 올라간 거 그때 얘기를 할 때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PF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규모가 상당히 큰데 금리가 떨어지면 사업성이 되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 풍력 쪽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태양광 쪽도 큰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이쪽이 이 금리 하락 떨어지는 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한화솔루션 연 이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저점에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선제적 투자의 결실을 기대해 본다 이런 얘기.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수직 계열화된 인것부터 해가지고 셀까지, 인것, 웨이프, 셀까지 이렇게 하는 이 수직 계열화 캐파가 증설돼가지고 돌아가기 시작, 본격 가동이 시작되면 출하량도 늘고, 그 출하량이 늘면 늘수록 AMPC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의 수혜를 상당히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듈, 태양광 모듈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듈이 있고 웨이퍼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 차가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데, 이 가격 차가 좀 벌어져야지 사실은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 차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수익성은 별로 기본적으로 볼 때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는 지금 문제가 다르죠. 비중국산 이쪽은 좀 괜찮은데 중국산 쪽은 지금 수입 관세를 상당히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프레드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대비해가지고 프리미엄이 지금 95%나 이렇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가격이 이원화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것들은 지금은 물량이 좀 없기 때문에 95% 가격을 얹어서 프리미엄에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당분간 유지될 거다 이런 얘기고, 내년 6월까지 해가지고 동남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조금 좀 봐주고 있는 것이 더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가격 프리미엄은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증권입니다. 미국에서 꽃을 피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 개화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 이런 얘기고, AMPC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 여기를 많이 받으면서 급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듈 시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중국산에 대해서 어쨌든 관세 장벽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빡빡하다 이런 얘기고, 이미 9월부터 미국의 태양광 그 모듈이 설치가 좀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업황은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옆으로 쭉 이렇게 가다가
거래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서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어쨌든 거래량이 상당히 늘었고 외국인 기관이 많이 이틀째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개인들이 이제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시다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뺏기는 건 조금 너무 빨리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좀 파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공매장고에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는 거는 외국인 기관이 산다? 그러면 진성으로 사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제 공매장고가 거의 30만 주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 이하거든요. 평균이 0.4%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균 이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는 거는 진짜로 장기적으로 보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매도를 좀 천천히 늦춰가면서 여유 있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도 빨리 팔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파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포워드 PER 보면은 14.4배입니다. 조금 생각보다는 높죠. 근데 이 풍력보다는 훨씬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풍력하고 여기는 조금 분위기는 다른데 어쨌든 분위기 좋을 때는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최근같이 금리가 하락기에는 그거에 대한 반대로 좀 수혜를 주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 23%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최근에 풍력주와 더불어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한화솔루션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다시 기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죠. 제가 제목을 이전 고점을 돌파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어요. 이전 고점이 여기 5월 달에도 있었고 7월에도 있었습니다. 이전 고점이 상당히 무겁죠. 맨날 싸다, 지금도 싸고 어제도 쌌고 계속 쌉니다. 근데 어느덧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것 좀 돌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돌파하면은 바로 이제 10만 원 넘어간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죠. 전 세계에서 수익성이 제일 좋은 완성체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무려 12%입니다. 이제는 테슬라보다도 높고요.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13%까지 나올 이런 기록을 지금 앞두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는 거고 주가 리레이팅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기차가 생각보다는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목표 전체 매출 중에 비중이 한 8% 정도 되는데 금년에 목표한 거에 한 60%밖에 누적 기준으로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8%를 세워놨습니다만 6%까지밖에 못 왔어요. 어쨌든 전기차 비중은 이렇게 좀 생각보다 좀 덜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조금 이런 이슈가 있고 수요가 약간 생각보다 좀 저조하죠. 그러나 또 어느 쪽이 잘 팔리고 있습니까?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는 일본 차하고 아주 경쟁 관계인데 일본 차하고 대비해 가서도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계속 연달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또 좋아지면 믹스가 좋아져서 수익성이 백업이 되거든요. 수익성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좀 덜 팔려도 한쪽 하이브리드 쪽이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내년도에 가면 말이죠. 이제는 전기차에서도 얼리 아답터 그러니까 초기 시장 되면은 이렇게 상점 앞에 줄 서가지고 있다가 애플을 사고 뭘 사듯이 초기 시장은 이제는 구매자들이 많이 샀다고 보는 거고요. 초기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확산, 보급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이 보급 단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좀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EV3, EV4 여기에 이제 가면서 중저가형으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볼륨을 많이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판매량도 생각보다 좀 늘어날 수가 있고 지금 인도 시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거기서 관세 장벽이 높아가지고 중국 쪽 차들도 잘 못 들어와 있는데 인도 쪽에서 이제 소형 SUV 이런 쪽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나가는 시장을 초기에 선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기아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 그 주가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있을 필요가 없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을 돌파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유안타 증권에서는 바뀌는 고객군을 위한 EV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는 초기 단계에서 보급 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얼리 어답터가 있을 때 시기를 지나서 얼리 머저리티 그러니까 많이 살 수 있게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어필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DS투자증권에서는 하이브리드도 괜찮고 인도 시장도 괜찮다 그래서 최선호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계속 기관 외국인 쌍끌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천천히 파셔도 괜찮을 주식입니다. 자, 공매 잔고율도 꾸준히 내려왔죠. 이제 거의 60만 주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더 올라갈 일은 없고요. 여기서는 좀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중앙 정도까지 와 있죠. 주가 재평가가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돼 있는데 더 올라갈 여지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눈으로도 보이시죠? 자, 포워드 PR을 보겠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포워드 PR이 3.9배에 불과합니다.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42% 정도 남아있는데 기아차는 38% 정도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한화솔루션, 펀더멘털로 기아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FOMC 숨고르기 속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S&P 500만이 소폭 하락했고요. 오늘의 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간, 외국인 지분율 올해 최고치, 저평가 반도체주 그리고 인터넷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태양광주 한화솔루션 그리고 자동차 업종 내 최선호주 기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